김정은이가 9일날, 그러니까 10일날에는 다 모아놓고 부정부패를 때려잡는다 해놓고 9일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첫 확대회의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확대회의에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정찰정보총국의 기능을 확대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서 진행된 것이 정찰정보총국의 직능과 임무를 다각적으로 확대하여 총국의 군사정찰 및 정보 첩보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데 필요한 과업과 방안이 제시됐다. 여기서 정찰정보총국에 대해서 이게 좀 처음 듣는 얘기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정찰정보총국은 작년 10월 달에 처음으로 이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원래는 정찰총국입니다. 거기다가 정보까지 붙였습니다. 북한은 이 정찰정보총국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보냐면 핵무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핵무기 정도의 그 위상을 갖고 이 정찰정보총국의 능력을 키우라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게 없네요. 자, 정찰총국은 과거에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로 대남 도발에 앞장섰던 기관입니다. 정찰총국이 했던 일들이 참 많죠. 30년 내로 말하면 강릉 잠수함 이것도 정찰총국, 황정엽 암살단 2009년, 10년 이때 그 정찰총국이 나와서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김정남 암살 사건 때 활동했던 것도 정찰총국입니다. 그래서 정찰총국 산하에 예전에는 대남 노동당 직속으로 대남 공작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35실, 대정보조사실이라고 하던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연락소니 뭐니 해가지고 예전에 당기관과 군부가 갖고 있던 정찰총국을 그 정찰 기능을 다 합해가지고 정찰총국이 됐는데, 여기다가 정보기관까지였다는 것은 가령 정찰 위성으로 본다 이러면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정찰정보총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것은 핵무기에 버금가게끔 이것을 확대 강화시키라. 기존에 이 밑에는 정찰총국 밑에는 기존에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공작원 훈련시키고 대남 공작하고, 이부는 한국군 주한미군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 그리고 3부는 정보통신, 컴퓨터 해킹, 제5부는 정문 암살 공작, 이 5부가 이제 김정남 암살했던 그런 데고, 6부가 군사적 접촉과 군사 정책, 그러니까 이게 회담한다 이럴 때 나오는 게 6부고, 7부는 병참 공군 문제 다룹니다. 그러니까 해킹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다루는데, 여기다가 정말 힘을 훨씬 더 심어주겠다라는 것이 김정은의 의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언론들은 김정은이가 갑자기 이 시점에 와서 왜 정찰정보총국의 위상을 이렇게 강화해야 되냐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 분석입니다만, 김정은이가 정찰정보총국에 대해서 엄청난 역량 강화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언론들이 분석했듯이 한국에 대한 사이버 해킹이라든지 혹은 암살, 테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정찰정보총국을 강화시켰냐라고 보면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건 큰 비중을 차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지금 국제 정세가 완전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베네수엘라 사태와 이란 사태를 보고 김정은이가 충격을 받은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언론들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지 않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겁에 질렸다라고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뭐냐?
그 예전에 베네수엘라 미군이 들어가서 대통령을 그 압송해서 잡아서 압송하는데 베네수엘라 정보의 실패라고 할 수 있죠. 미군이 들어오는 거 몰랐단 말이죠. 알았으면 도망갔겠죠. 근데 뭐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근데 미국의 작전은 여러분들이 그때 다 보시다시피 모든 것이 총망라해 가지고 복합적인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합적인 작전이 벌어졌냐? 우주부터 시작해서 공군, 해군, 특수전부대, 육군 합동 작전이 벌어졌는데 베네수엘라가 몰랐어요. 모르니까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김정은은 베네수엘라에 비하면 김정은이가 미국의 작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오히려 떨어져 있습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미국 군함이 독도쯤 오게 되면 그거는 파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한국 언론의 뉴스를 보고 김정은이가 지금 미국 잠수함이 들어왔네, 미국 항공모함이 움직였네 라는 것을 아는데 왜? 그 위성이 없기 때문에 이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뭐 미국 언론 이런 것들이 분석을 하지 않았으면 미군들이 슬그머니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야 이거 적의 동태를 파악해야 나를 지킬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야 정보 수집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좀 많은 에이스들을 걷어넣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가서 시설물을 폭격했지 않습니까? 스텔스 비행기가 가가지고 벙커버스터 3개 걷어있는 동안 이란은 몰랐죠. 그냥 모르고 당했죠. 거기다가 모사드가 이란에 있는 뭐 대통령부터 모든 고위공직자들의 그 관료들의 위치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한다고 모였다가 최고 지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몽땅 폭사하는, 몰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그런 비극을 맞았죠. 처참하게. 그래서 김정은이가 또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거 적어도 미국의 동태, 한국의 동태는 우리가 철저히 파악하지 않으면 내가 당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동태 파악에 주력하는 것이 김정은의 첫 번째 목표일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찰 정보총국의 기능 역할을 확대하라. 돈도 좀 주겠다고 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 정찰 정보라는 게 워낙 비싼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게 한국을 향해서 도발하겠다 이런 메시지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 왜? 김정은이가 제발 우리를 지금 건드리지 말아줘 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도발해 가지고 한국의 보복과 뭐 이렇게 그런 대치 상태를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해킹 역량을 좀 강화시키고, 근데 이게 정찰총국에서 옛날에 해커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게 한국 언론에 알려져 있는 거하고 실제는 많이 다릅니다. 정찰총국 해킹 부대 실력이 변변치 않습니다. 오히려 IT를 해가지고 돈 벌어 나온 친구들이 훨씬 실력이 높습니다. 북한에서 실력 있는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뭐 대학을 졸업했다든지 하면 정찰총국에 와서 복무하시면 다들 안 가요. 어떻게 하나 또 뇌물 주고 피하려고 하죠. 왜? 외국에 돈 벌어 나오면 합법적으로 자기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 얼마만큼 자기가 가집니다. 심지어 지금 북한 내부에서 인터넷 많이 들어가서 북한 내부에서 작업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서버 빌리는 비용이 한 달에 $2,000가 됩니다. 한 개 회선 빌려가지고 작업하는 거. 물론 그 회선 빌렸다 해서 거기서 뭐 네이버도 보고 구글도 보고 자유롭게 검색하는 건 아니지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은 주는데, 진짜 실력 좋은 애들 갖다 붙여놓으면 한 달에 제일 말단 꼬라지도 $1,000 받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IT 전문 실력자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찰총국에 가면, 정보총국 가서 야 저 사이버 해킹하고 미군 사령부를 한번 해킹해 보라고 하면 돈 $1,000 줍니까? 1년 동안 개고생해가지고 겨우 물론 이들이 맞닥뜨린 또 난이도는 훨씬 더 강하겠죠. 이 국방부라든지 정보 이런 것들 훨씬 강한데 그걸 겨우 뚫고 들어가서 해봐야 뭐 적어도 $10,000 이상은 보상을 줘야 되는데
정찰총국에서 만불 보상해 줍니까? 그냥 군복만 또 입혀놨죠. 그래서 정찰총국 해킹 부대의 실체는 뭐냐? 100명이다. 그러면 진짜 해킹 정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들은 10명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90명은 뭐냐? 간부집 아들들이 정찰총국 딱 가면 폼은 나죠. 장교 딱 받고 입당할 수 있고, 그래서 몇 년 근무하다가 간부 승진할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냥 편안하게 입당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오는 것이 정찰총국의 해킹 부대였습니다. 김정은이가 이제부터 정보를 강화하라 그러면 북한이 왜 망하냐면 인센티브가 없어서 망하는 거죠. 진짜 제대로 필요하고 업적을 세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인센티브가 없는 사회가 망하는 것은 뭐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과거 소련 다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정찰 정보총국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성과를 얻기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 회의 장면인데, 요거는 또 몇 명만 모아놨어요. 이렇게 지금 정찰정보총국의 총국장이 이창호 상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던 지금 보고하고 있는 이 사람인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에 파견돼 가지고 해외 작전부대 제1부사령관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몇 명만 모아놓고 했는데, 자, 첫 번째 이유는 김정은이 자기 암살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 정보를 나름대로 파악하려는 의도가 첫 번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은 이건 제 개인적 분석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지금 김정은이가 군사 분계선을 국경화 만든다고 해서 지금 작업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장벽 치고 철조망 다시 하고 지뢰 깔고, 쉽게 말하면 탈북할 수 없는 환경 만들어 놓고, 콘크리트 장벽 뒤에 북한군 군부대들 다 지금 배치돼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전년에 배치됐던 군인들을 대폭 축소할 겁니다. 물론 겉으로는 우리가 이래 신형 미사일 앞에다 갖다 놨어, 신형 방사포 갖다 놨어, 신형 뭘 갖다 놨어 하면서 한국을 향해서 과시를 할 거예요. 우리 건드리면 우리 이렇게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있으니까 건드리지 말라. 그래서 장사정포 이거 쏘면 서울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 과시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진짜 이제 요즘 최근 전쟁은 머릿수가 의미가 없으니까 군부대를 이제 점차 축소해서 빼낼 겁니다. 군사분계선 앞에서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보니까 앞에 있는 한국군이 배치가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국군도 이제 2034년까지 25,000명이던 최전방 경계병력을 5,000명으로 축소한대요. 그러면 북한도 그거 잘 지켜봤다가 저 부대 빼갔습니다 하면, 북한도 그래 저기다 그러면 대대를 배치할 필요 없이 우리도 빼, 이런 식으로 분계선에서 부대를 빼려고 하니까 상대 국군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국군의 부대 배치를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임무가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금 국경에다 그렇게 20대 청년들을 배급도 제대로 못 주고 거지 같은 몰골로 살고 있는 북한군을 그렇게 많이 놓을 필요 없어요. 이제 빼가겠는데, 그 빼가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빼가냐? 드디어 빼갈 때가 정해졌습니다. 바로 같은 회의에서 여러 가지 임무가 됐는데, 일단 첫 번째 몇 가지 임무가 조성됐는데, 군사기지들을 표준화, 전문화, 현대화하기 위한 계획을 전망성 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 명령서 7건이나 하달했다고 합니다. 자, 이건 뭐냐? 군사기지들을 표준화, 전문화, 현대화. 지금 북한에 있는 군사기지를 다 낡아버렸지 않습니까? 싹 다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이 김정은이가 요즘 들어오면 새롭게 하겠다는 게 너무 많아요. 과연 감당 가능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중대 병영이라든지 포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준화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위성이나 정찰기 통해서 다 감별했을 때 저기 있던 포진지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쟤들이 표준화, 전문화, 현대화에서 재공사 들어갔냐? 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니 그거 없애버리고 어디다 새로 지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서너 개 있던 걸 합쳐서 하나만 지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북한은 표준화, 전문화, 현대화 한다는 이유로 과거 뭐 중대가 세 개 나눠져 있다 그러면 한 대로 모아놓고 뭐 최신 건물들 지어버릴 거죠. 자, 그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처럼 인력 동원이 중요합니다. 여기다 이제 최전방에 있는 부대들 투하할 것이고, 두 번째, 현대적 해군기지 건설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대적 해군기지라고 하면 지금 구축함들 5,000톤급 이런 게 지금 들어갈 항구가 없어요. 지금 한 대도 지금 놓지 못해서 서해에 있는 최연함은 지금 남포관문 남포 조선소 부두에 떡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제 뒤에 있는 강건함, 동해에서 진수된 것은 나진항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군기지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기지 만드는 게 보통 공사가 아닙니다. 해군기지 하나 만든다는 게 우리가 제주도 뭐 강정마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어봐서 알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생각지 못하게. 그래서 북한에서 해군기지 안 만들었냐? 제가 7, 8년 전부터 우리 위성사진에 보게 되면 그 김정은 별장이 있는 그 위쪽에 있는 문천 뭐 이런 데다가 기지 만들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진척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일단 이 시멘트를 가지고 산발이 같은 거 엄청나게 쓸어야 돼요. 그게 시멘트가 지금 평양 매년 1만 세대 공사한다면서 다 가져가고 있는데 거기다 쓸어야 시멘트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기계화 장비가 없어요. 다 평양에 김정은이 당장 지금 하라고 했던 이거 하면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무슨 김정은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평양 건설, 그 다음 또 신의주, 그때 뭐 수해복도 우르르 갔겠죠. 신의주 온실 작업 우르르 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지방산업공장 이런 데 또 우르르 갔을 것이고, 강동병원 하라면 또 그쪽 갔을 것이고, 이게 기계 장비가 없으니까 인력들을 투입해서 하는데 인력들이 어떻게 그 몇십 톤짜리 이렇게 산발이를 거기다가 갖다가 였습니까? 이게 무조건 정말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건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실제 건설하다가 뭐 온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죽음의 현장이에요. 네. 그래서 기지별로 최소 달라붙는 인원들을 보면 한 개 사단 이상급들이 달라붙습니다. 그럼 서해 북한에서 해군기지 한 3개 만들고 동해에 한 3개 만든다. 그러면 6개 사단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들어간 병사들은 정말 개고생하죠. 그냥 막 3교대, 2교대를 그냥 밤잠도 안 자고 당에 뭐 말씀을 관철시킨다면서 돌리는데 결국 삽질, 등짐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인력이 얼만큼 소요되냐? 김정은이 지금 해군기지 건설, 현대적 해군기지 건설, 동서에 각각 3개씩만 짓는데 다 해도 6개 사단이 투입돼야 될 것이고 거의 이게 뭐 한 개 군단급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분계선에서 빼낸 병력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 조선소들의 능력 확장 기술 개선 사업, 이건 뭐 조선소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 번째, 탄광지구 현대화를 위한 군 활동 방향과 임무. 이게 또 아주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군인들이 평양 가서 건설하죠. 지방산업공장 가서 건설하죠. 무슨 신의주 온실 건설에 투자되죠. 이랬는데 갑자기 군에다가 또 새로운 명령을 내렸어요. 뭐냐? 탄광지구 현대화 및 탄광 정상화. 이거 누가 가냐? 군인들을 다 였습니다. 이 탄광이 전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다 열려면 군 병력 10만 명 이상은 보낼 겁니다. 어디서 빼냐? 또 분계선에서 뺄 병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탄광 가서 뭐 하냐면 석탄 생산, 그리고 탄광마을 몽땅 밀어버리고 또 새로 건설하라고 그래요. 군인들이 간단 말이죠. 가서 막 건설을 하겠죠. 그런데 북한이 탄광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발전이 막혔으니까, 전기가 제일 북한에서는 에너지 수급에서 특히 전기 문제 푸는 게 수십 년째 그게 안 풀려가지고 발전을 할 수가 없는데, 전기를 풀려니까 탄광을 다시 활성화시켜서 석탄을 생산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석탄 생산해야 화력발전소 가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지금 탄광들이 지금 뭐 거기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도 복구하기는 역부족이고 생산 못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을 쓸어 엮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광을 다시 복구하고 탄광 마을을 좀 살만한 지역으로 만들어서 탄광에서 사람들이 도망치는 걸 막겠다. 한 10만 명 이상.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이 정찰정보총국 강화하라 하는 순간에 그 회의에서 하달한 두 가지 지시는 최소한 북한군 병력 20만 명은 필요한 그런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그러면 그 20만 명을 전방에서 빼다가 김정은의 지시에 맞는 전국의 탄광과 그다음 해군기지 건설에 보내려고 하니까 앞에 한국이 과연 저 병력이 너무 많이 빼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조국 움직임을 잘 보라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찰정보총국이 한국 도발을 위해서 강화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